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자음과 모음 2023년 봄호 들고 왔고요. 봄호 잠깐 살펴보고 여기에 실린 소설 중에서는 문지혁 작가의 나이트 호크스라고 읽어야 하겠죠? 네. 나이트 호크스라고 네, 한글로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이트 호크스라고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음과 모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번 2023년 봄호는 공교롭게도 열어보니까 자음과 모음의 어떤 대표적인 코너였죠. 게스트 에디터 지면의 마지막 이제 시도하는 지면이라고 해요. 그 노태훈 평론가의 이제 글을 읽으면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상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 여름호부터 실렸던 게스트 에디터 지면이 이번 호에서 마감을 하고 다음 여름호부터는 혁신호를 다시 들고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자음과 모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실상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일 때문에 하게 되는데 문학장 안에서 작가, 평론가 외에 제3의 눈이나 제3의 목소리 역할을 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뭐 넓게는 독자라고 할 수 있지만 독자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름이잖아요. 호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점과 함께 제3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게스트 에디터 지면은 어떤 시도들을 좀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저희도 요소야라는 이름을 걸고 작가 노동이었죠, 저희 주제가. 맞아요. 네, 작가 하이픈 노동이라는 주제로 이제 필진들을 섭외를 해서 게스트 에디터 지면에 참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결국에는 글을 써야 하는 지면이기 때문에 그 필진 섭외에 또 한정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엔 문화예술 층 안에서의, 물론 사회나 노동운동 활동가분들의 글들도 실렸지만 결국에는 글이라는 도구에 관련 있는 분들의 목소리여서 뭐 그럼에도 문예지에서 그것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학장 안에서의 제3의 눈이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여기 그 노태훈 평론가의 글에서처럼 정작 문학 내부의 담론에 소홀했다는 반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으려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3의 게스트 에디터를 섭외를 하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계속 해야 하는 건지라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과 함께 혁신호가 될 여름호에서는 다시 문학으로 비평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혹시나 다시금 편집위원 체제와 문예지라는 것의 교집합인 기존의 문예지 담론으로 돌아가지는 않기를 바라는 괜한 우려와 함께 이번 게스트 에디터 지면을 읽게 됐고요. 이번 지면 소개해드리자면은 돌기민이라는 분의 기획으로 이번 키워드는 목소리인데 목하고 쉼표 있고 소리라고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목소리라고 보통 하면은 이거는 너무 이제 뻔하게도 저도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발화 정도의 어떤 그런 추상적인 목소리의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음성에 가까운 목소리에 대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이의 목소리라던가 노숙인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울음이라던가 실제 발화하는 언어적 차원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설 지면에는 김유림, 문지혁, 성혜령, 조혜은 작가의 신작이 실려있고 예고에 따르면 기록 지면도 이번
호에서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데 네. 쓰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김경음, 최희태, 황시훈 님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는 마윤지, 박달의, 백가경, 우산하, 이영은, 류진, 안태훈 시인의 신작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 연재가 시작이 됐는데 재밌어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지돈 소설가가 문학 이론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장편 연재를 시작을 했고 제목이 정말 정지돈이네요. 네, 그리고 테리 글턴으로 시작을 하는 문장과 함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앞부분만 좀 봤는데 네, 책으로 묶여 나오기까지 쫓아가면서 읽어보면은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티카 지면에서는 그러니까 스토리 경험의 확장과 연결이 되어서 게임, 웹소설, 장르 소설 영역에서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023 시소 좌담에서는 김나영, 노태훈, 안서연, 전승민, 전청림 평론가가 대담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문예지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청탁이나 심사나 평론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이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게스트 에디터 지면이 함께하는 자모를 읽으면서 네. 마무리하는 생각들을 같이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문지혁 작가의 나이트 호크스, 네. 나이트 호크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문지혁 작가님은 저는 초급 한국어를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번에 작품도 초급 한국어 때 제가 기억이 커서 그런지 그때도 약간 미국의 배경이었는데 네. 뉴욕이었는지는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맞나요? 거예요. 네, 유학생의 입장에서 쓴. 네. 근데 여기도 미국의 네. 뉴저지 네. 그 뉴욕 시와 붙어 있는 네. 거기가 공간적 배경이고 좀 나오는 부부 중에서 남편인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1인칭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초급 한국어를 읽어서 그런지 조금 친밀한 느낌이 들어서 기대감을 갖고 읽었는데요. 일단은 재밌었어요. 아마 읽으시면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문지혁 작가님 작품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의 저녁 풍경으로 시작이 돼요. 그 뉴저지에 사는 유학생 부부, 그 전체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30대? 뭐 많아도 40대 초반? 이 정도의 연령대로 보이는 부부고요. 마지막 날이니까 화자인 나가 아내에게 타임스퀘어에 볼드롭 행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저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신각 타종 같은 건가 봐요.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영상을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좀 불꽃놀이 같은 약간 그런 축제였는데 이거를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해서 그러면 그냥 스테이크나 구워 먹자 하면서 한인마트에서 스테이크 사와서 스테이크를 굽다가 아내가 계속 좀 스테이크에도 그렇고 다 이제 좀 시큰둥한 거죠. 네. 그러면서 왜 사는 걸까?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걸까?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그래서 이제 화자인 나도 좀 흥이 안 나서 좀 대충 좀 멍하니 있다가 포크랑 나이프를 좀 갖다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가 그걸 찾으러 갔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가 머리 위에 찬장을 아내가 열면서 갑자기 접시가 깨지게 되고 아내의 손목이 그 접시 파편 때문에 찢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급반전을 하는데 미국이 뭐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의료보험이 일단은 한국처럼 전 국민 가입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원 같은 데 가도 막 몇천 불씩 나오고 한번 치료받는데 뭐 이런 식의 좀 되게 시스템이 엉망이다 보니 여기에 나오는 화자 부부도 당연히 이제 뭐 가난한 유학생 느낌이어서 의료보험이 없고 그럼 응급실 가기가 좀 되게 망설여지고 돈 때문에 그래서 한인약국을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응급실을 갔다가 거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응급실로 이어가고 그래서 겨우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자정쯤에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식당의 이름이 나이트옥스 이 제목이랑 똑같고 거기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정말 하룻밤의 이야기예요. 그러는 사이에 당연히 새해가 되었겠죠. 그래서 나이트옥스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마침 전시를 하고 있는 네. 에드워드 호퍼의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를 하던데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 제목이 나이트옥스고 밤을 지새는 사람들 정도로 아마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할 텐데 그 밤을 지새는 사람들 그림도 이 작품 안에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 나이트옥스라는 그림 자체가 좀 되게 까만 밤에 좀 바깥이 유리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다이너에 손님 한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두 커플은 앞을 보고 있고 그다음 바텐더 혹은 종업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이런 되게 정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의 풍경을 되게 좀 접목한 듯한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을 좀 풍기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한밤에 일어난 어떤 소동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안에 그 나이트옥스라는 그림이 좀 들어가면서 액자소설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양한 좀 이미지나 연상이나 그런 걸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네. 저도 설정 때문에 처음에는 초급 한국어라는 소설이 많이 생각나긴 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톤 자체가 훨씬 진지하죠. 초급 한국어는 유머가 곳곳에 섞여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문지역이라는 작가의 유학을 했었다라는 그 배경을 아시면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화자가 나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서 마치 소설가의 자전적인 소설처럼 읽혔다면은 저는 이 소설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디테일 중에 하나는 이 화자는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술성에서 거리를 두고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스냅샷을 찍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돈벌이를 위해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것마저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된 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인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화자는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화자에게 굉장히 충실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일부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어 표현으로 옮길 수 있는 말들을 다 영어로 그대로 쓰더라고요. 네. 처음 세팅이라던가 키친, 아이보리색, 캐시잡, 이머전시룸, 윈터 패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텐 더 가까운 어휘겠지만 충분히 우리 말로 한국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은 굉장히 화자의 이야기라는 것에 충실하게 실제 어쩌면 이민자들이 쓰는 그런 것들의 언어에 굉장히 가깝고 영어도 간혹 문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초급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생활 언어에 대한 그런 문장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미국적이지만 이민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소설의 구조도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단편? 이라는 맞아요. 느낌도 들기는 했어요. 등장하는 작품들도 그렇고 이 대화의 주고받음도 그렇고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에 건조하면서도 적당한 위기와 함께 어떤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구조 같은 것들이 어쩌면은 굉장히 물 흐르듯 간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놓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 에드워드 호퍼 전시도 그렇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왜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 많이들 보시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그것도 어떤 이민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실히 요즘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두드러지는 작품들이 경계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사람들의 관점들로 본 세상? 그들에게 닥치는 어떤 세계에 그분들이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작품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던 때에 이 작품도 등장을 해서 그런 디테일과 함께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딘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아내가 굉장히 좀 크게 다쳤는데도 돈 때문에 처음엔 약국을 가고 그 약국에서 항생제 처방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반응을 받고 그럼에도 더 싼 응급실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순간 그리고 자기도 발목을 다친 것 같은데 아픈 척을 할 수 없고 그런 순간순간의 위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호퍼도 등장을 하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짝씩 언급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사진 학교에 다닐 때 네.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거리, 여러분만의 렌즈를 발견해야 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예술은 단렌즈예요. 줌렌즈는 악마의 발명품이라고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호퍼의 작품이 내가 저 사람들을 응시하는 입장이면서도 이 안에도 질문을 하잖아요. 네. 저 중에 자긴 누구인 것 같아? 그 나이트호크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와 심리적으로 가까운지 이런 질문을 하면 호퍼의 그림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작품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 대부분 아내를 네. 이제 모델로 했다고 하면서 뭐 방에 햇볕이 들어오는데 밖을 응시하고 있는 이제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라든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해주게끔 하는데 굉장히 어떤 극적인 구도나 긴장감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그림에 없음에도 나를 좀 고요하게 이입하게 만드는 그런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비단 사진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는 읽히진 않는 거예요. 네. 어떤 대상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화각을 가지고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난 화에 다룬 전지영 작가의 소설은 제가 줌을 엄청 땡겨 들어가는 소설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다른 방식의 예술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의미 있게 읽어볼 만한 소설이고 재밌는 게 사진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호퍼를 모른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가능성이 또 없진 않는 거죠. 맞아, 뭐 모를 수도 있죠. 예술한다고 호퍼 꼭 네. 알아야 되나? 그건 아닌데 네. 그러면서도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 좀 한심함을 갖고 있는 근데 막상 여기서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 읽은 뭐 다른 소설과는 확실히 배경적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거리를 두고 응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경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네. 그렇게 보니까 조금 멀리서 어떤 한 부부의 그냥 한 밤에 일어난 일을 네. 호퍼의 시각으로 그린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네네. 됐는데요. 그 정도의 거리감으로. 네. 이거는 저의 이제 상상이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 혹시 시작이 그건 아닐까? 맞아요. 예를 들면 나이트호크스를 보고 저 안에 있는 인물 중 인물들을 하나. 네, 어떻게 밤을 지새게 되었을까라는 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만든 게 이런 작품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니까 더 재밌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래도 아쉽다고 해야 될까?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약간 들긴 했어요. 네, 아내가 네. 되게 삶에 의욕이 없고 네. 좀 모든 일에 시큰둥하고 그다음에 에드워드 호퍼의 그 나이트호크스 안에서 네. 난 항상 저 남자였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좀 아내에 대한 상상력이 제가 조금 네. 제한되는 느낌? 그런 마음이 살짝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좀 아내의 어떤 상황을 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 아내가 저렇게 됐나? 물론 이제 뒤에 아내가 나는 왜 안 찍어주냐 사진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에드워드 호퍼스러운 기법으로 소설을 만약에 네. 의도한 거라면 그 의도에 되게 충실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네. 저라는 이제 이 개별적인 독자를 조금 더 낯설게 하는 어떤 서사나 인물이나 장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동시에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전 회차의 작품이 줌인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 소설은 그 진짜 주영님 말씀대로
이 호포의 그림에서 줌아웃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그냥 줌아웃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여성 화자를 내세우거나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의 관점으로 그 여성을 어떻게 보면 모델로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도 사실은 이 소설에서 그 아내가 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갑자기 개연성이 없는 거죠. 그냥 포크와 나이프를 찾으러 가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서랍에 있을 텐데 그쵸. 갑자기 찬장을 열고 접시가 떨어지고 그리고 접시가 어떻게 떨어져서 저렇게 상처를 냈을까라는 남편이 추측을 애써 해보지만 하필이면 손목이 이제 다치는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커팅이 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독자도 저도 그런 질문을 품게 되는 거죠. 혹시 아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시도를 한 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 남편도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 문진을 의사가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은 하지 않았다. 혹시 이 상처가 자살 시도와 관계 있습니까? 라고 하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문진이 끝나고 다른 처방하는 이제 방으로 안내를 받는데 저는 이 소설이 한 번쯤은 이 질문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예 아니요가 나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아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아도 나오는 순간이 있으려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되게 어떤 구조되는 부분으로 읽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아내가 마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내가 좀 마음이 상했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로 끝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의 입장. 왜냐하면 정말 그거를 남편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지금 이렇게 그냥 손목 다친 거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아서 전전긍긍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질문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있을 거고 아마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면 이 질문을 직시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은 좋은 길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이 질문을 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것인가로 돌아가는 삶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소설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내의 입장도 평범한 어쩌면은 사정들, 보편적인 사정들이 그래 더 현실적인 이야기겠지라는 생각도 조금은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읽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라던가 이게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호퍼의 그림과 12월 31일의 밤으로 접어들면서 이 소설이 다시 한번 회피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젊은 작가상 대상 받은 그 모래고모로 시작되는 그 제목 최근에 그 작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액자식? 하여튼 뭐 이런 구성이어서 화자인 내가 옆 테이블 대화를 좀 엿듣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소설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아니 소설에 꼭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돼? 뭐 결정적인 장면, 에피파니를 줘야 돼? 뭐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다른 건 다 조연이야?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냥 거의 모든 장면에 동등한 아름다움을 줄 거야. 뭐 이러니까 다른 이제 상대가 너는 그거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저 되게 그 장면을 저도 되게 엿듣는 느낌으로 재밌게 읽었는데 은연중에 저도 소설에서 아 여기가 클라이막스여야 하는데 약간 그거를 좀 너무 자동으로 제 머릿속에 입력하고 맞아요. 저도 있는 그렇고.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톡스의 저의 이런 길들여진 뇌의 사고를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걸까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진짜 단편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또 한 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했어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자음과 모음 2023년 봄호에 실린 문지역 단편소설 나이트호크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문지역 소설 나이트호크스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름과 참깨가 묻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가면서 나는 일부러 음식점 안을 천천히 빙 둘러갔다.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게 그렇게 유명하단 말이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비슷비슷하면서도 일상적인 이미지였다. 아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작품인지도, 그리고 그가 유명한 작가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화장실에 도착해 초록색 물비누를 몇 번 눌러 손을 씻으며 나는 사진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을 떠올렸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렌즈를 갖는 일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거리, 여러분만의 렌즈를 발견해야 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예술은 단렌즈예요. 줌렌즈는 악마의 발명품이라고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나는 한 번 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관찰했고 대단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하나의 렌즈, 선생이 말했던 단렌즈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렇듯 생각은 슬픈 방향으로 나아갔다. 언젠가 내 사진도 어딘가에 걸려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집에라도 걸려 있으면 다행이지. 아내가 버리지만 않는다면.